앞선 은행산업 1-1편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번 1-2편을 원활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997년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터지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게가 파산했는데요.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며 사실상 금융시장이 마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니 침체가 지속되고 금융업을 담당하는 기업들 또한 수많은 부실에 눌러진 채 부도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물과 은행의 침체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실물이 은행에 악영향을 주고 은행이 또다시 실물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기업들과 금융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했는데요. 단순히 법령을 일부 바꾸거나 돈을 찍어내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금융업 내에서도 강도 높은 방안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IMF가 국내를 휩쓸고 간 직후 1998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은행들을 되살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존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업들의 심폐소생술에 집중했습니다. 금융기업들의 폐업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중순 들어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 마련되고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 내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적은 은행은 과감히 정리되고 부실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의 피인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금융지주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금융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되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탐색하다 보니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은 당시 재계를 중심으로 매우 강력하게 나왔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반복합니다. 이에 따라 1999년 금융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서의 지주회사가 먼저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들어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됩니다.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드디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금융지주사가 탄생합니다. 우리은행을 주요 자회사로 삼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든 현 시점에도 주식시장에 우리금융지주란 상장사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2001년에 만들어진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일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시리즈에서 또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2001년 설립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금융지주사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IMF로 인하여 수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다 회생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은행들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영화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을 거쳐 현재의 우리은행의 전신이 되었고 이 우리은행은 다시금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핵심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몇 개의 은행들이 한데 묶여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은행과 함께 자회사로 묶인 대표적인 은행이 바로 현재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입니다. 이외에도 평화은행이 있었습니다만 추후 우리은행과 합병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더욱 늘리고 사업 영역을 축소하여 사업을 효율화하며 여러 은행들 간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여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며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2002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최초의 민간 주도의 금융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핵심 자회사가 우리은행인 것처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은행을 핵심 은행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이는 현재 신한그룹이 현재 위상을 갖게 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은행들이 한데 묶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주사와 은행사 간의 지분 교환과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은 각각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며 각 지주사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이름이 비슷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대신 상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모두 2001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이후 세 번째 금융지주회사는 2008년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민은행을 주요 자회사로 삼는 KB금융이 출범한 것입니다. KB금융은 2008년 10월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적인 금융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과 맞물려 국내 금융주 시가총액 1위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B금융을 뒤이어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외국계 지주회사인 SC금융지주가 설립되었습니다. SC금융지주는 SC제일은행을 주요 은행으로 자회사 삼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며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가 등장하였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은행주의 역할을 꾸준히 대체하며 대표적인 금융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들 은행주로서의 역할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데요. 일부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사가 금융지주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와 은행사 간 지분 교환이나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금융사가 은행사를 100% 소유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금융사가 은행사를 100%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지주사가 처음 등장할 무렵에는 법적으로 은행사를 반드시 100% 소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만 이후 실효성이 떨어져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은행사 지분을 굳이 남에게 쥐어주며 지주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 지분율은 금융지주회사가 100%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신한지주가 소유한 제주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대표 은행들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해 제주은행은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주은행은 왜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제주은행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69년에 설립되어 1972년에 주식시장에 상장했죠. 제주은행에게는 제주도가 핵심 사업 영위 지역인데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제주은행이 여타 은행들과 특별히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은행들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제주도 내의 도민들에게 가까운 은행이자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대출 및 환업무 등을 수행하며 제주도민분들을 대상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해온 은행입니다. 특히 제주도 곳곳 골목까지 은행이 들어서며 제주도 내에서의 이용 편리성이 높은 은행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 여행 중에는 곳곳에서 제주은행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제주은행이 도처에 널려있던 처음 제주도 광경이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제주은행은 여타 은행이 갖추지 못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민 분들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란 것입니다. 또한 많은 제주도민께서 소액주주로 제주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의 성장이 다시금 도민에게 혜택으로 꾸준히 돌아가 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신한지주는 IMF로 어려워진 제주은행 지분을 2002년 들어 절반가량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은행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제주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제주은행의 존재 목적은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제주은행의 사명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지분을 확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제주은행 지분을 모두 소유하거나 브랜드를 통합하여 신한은행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만큼은 제주은행이라는 이름값과 도민과 동반 성장한다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현재 신한지주는 제주은행 지분을 약 75%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사주를 제외하면 약 20%의 물량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지주 회사는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사들이 지주사 아래에서 서로 사업 시너지를 내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지주사가 무리한 사업 확대를 펼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특히 다채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자회사를 막무가내로 거느리고자 무리하게 자금을 쏟아부으며 여타 기업들을 인수하고 문어발식으로 이런저런 자회사들을 인수하여 보유하게 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사 또한 은행 못지않은 규제가 가해집니다. 영업에도 많은 규제가 영향을 미칩니다만 새로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도 규제가 깔려있고 재무 건전성을 위한 규제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여러 규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 규제들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규제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입니다. 특히 은행업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지주사를 분석하다 보면 유독 자주 보이는 단어가 이중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이는 자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처음 금융지주사가 설립될 때에만 해도 금융지주회사는 보유한 자본만큼만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본이 별도 기준 1조 원이라면 오직 1조 원 안에서만 자회사 출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별도 기준 보유한 자본 이상으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면 금융지주회사는 외부 차입을 통해 부채를 마구마구 끌어다 아무 자회사나 막 사들이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보유한 자본 한도 내에서만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진 만큼만 주식을 사들이고
출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이중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보유한 자본에 비해 얼마나 출자를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초기에는 오직 보유한 자본 내에서만 자회사 출자가 가능했으므로 금융지주 기업들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최대 100%까지만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러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100%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13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기 자본보다 30%까지 더 많은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1조 원인 금융지주사는 3천억 원의 부채를 추가로 끌어와 1조 3천억 원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된 배경은 금융지주회사가 건전한 자회사를 더욱 확대하며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기에 금융지주사가 등장하기 전부터 금융지주사의 출자 한도를 자본 대비 100%로 할 것인가, 그 이상으로 할 것인가 뜨거운 논쟁이 지속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시기를 겪으며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했고 여전히 금융시장의 부실 우려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건전성을 우선시한다는 논리로 초기엔 100%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신한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이 꾸준히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자회사 출자 한도를 빠르게 소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어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자기 자본의 130%가 넘어가는 규모로 자회사 출자를 진행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중 레버리지 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해야만 지주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든지 등의 강력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넘길 경우 가해지는 실질적인 규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은 이중 레버리지 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지주사들이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130%에 근접하면 추가 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KB금융의 경우 2020년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129%에 달하게 되었고 이중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금 낮추기 위해 방안을 총동원하는 고심을 거듭하기도 했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성장 동력은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확대입니다. 2000년대에는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평균적으로 100% 초반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메이저 금융지주사의 이중 레버리지 평균 비율은 12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며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더욱 많은 인수합병과 출자를 감행하며 자회사를 더욱더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자와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신한지주는 은행, 카드, 생명보험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진 금융지주사가 되었고 증권과 캐피탈에서도 꾸준한 영향을 확대해왔습니다. KB금융도 은행과 캐피탈에서 막강한 강점을 가졌으며 카드와 증권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많은 과거사를 겪으며 아직은 은행에 치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포스팅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사업 확장을 등에 업고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뜻은 향후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출자 확대를 통해 자회사를 늘려가며 사업 다각화를 하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업 확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결국 당국에서 권고하는 130%에 근접한 수준까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지주사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금융지주사의 별도 자본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출자를 확대할 여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지주사만의 자본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특히나 금융지주사들은 거창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들을 소유하는 정도에 그치며 존재하기 때문에 커다란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지속적으로 자본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거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우려가 존재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며 자주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이에 반해 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은행의 영업 환경이 좋은 상황이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KB금융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급격하게 치솟자 KB금융의 자본을 다시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중간 배당을 실시하였고
상당수 배당금은 KB금융으로 들어가 별도 기준의 자본을 다시금 늘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금융지주사가 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이를 활용하여 1,300억 원의 신규 출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금융지주사의 배당 수입 일부는 재차 주주에게 다시금 배당되므로 실질적인 사용 가능 자원은 줄어들게 되고 최근 들어 정부가 은행에 대해 배당을 줄이라는 압박을 놓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주사들이 사업 확장을 마음껏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분명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자와 배당 외의 방법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되면 서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은행의 배당입니다. 은행사의 배당은 금융지주사 투자의 핵심 변수이기도 한데요. 은행이 배당을 하면 이는 금융지주사의 수입원이 되고 이를 다시금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에 투자할 때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은행의 배당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금융지주사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기 위해 배당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도한 배당은 금융사의 자본 증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는 사업보고서상의 배당 자원 확보 시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기하기도 합니다.